안녕하세요. 콜린의 한국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콜린 마샬입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공상과학, 역사, 추리와 좀비를 포함한 다양한 장르의 소설을 쓰시는 정명섭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작품은 한국인의 맛이에요. 소설과 에세이를 합치는 그 책에서 정명섭 작가님께서 팩션이라는 장르로 20세기 동안 한국화된 음식의 역사를 기술하세요. 이러한 근대의 음식 중에는 오늘의 한국인과 외국인도 즐기는 김밥, 짜장면, 단팥빵, 카레와 커피가 있어요. 청취자 여러분, 재미있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맛은 첫눈에 음식에 대한 한국 음식 역사에 대한 책인 것 같지만 진짜 주제는 한식으로 된 외국 음식이죠. 정확한. 이거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훅 들어오나? 원래 그래서 제목이 근대의 맛이었어요. 근대가 영어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하여튼 modernity? 네, 그래서 근대의 맛이었는데 제가 봤던 이제 그 자료 논문 제목이 근대의 맛이 하나 있었어요. 군산의 그 단팥빵. 네, 그래서 그냥 다른 제목으로 해야 되는데 왜냐면 겹치면 안 되니까 출판사에 이제 한국인의 맛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러니까 한국인의 맛 이러면 한국인이 무슨 맛이냐라는 뜻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서 농담 삼아 식인종 추천도서 아니냐는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한데 정확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보는 근대라는 얘기고 의도했던 건 아니었었는데 이제 9가지 음식이 전부 다 이제 근대에 들어오면서 잘 아시겠지만 음식 문화는 바뀌기가 진짜 어려워요. 예, 그래서 막 수백 년 동안 유지되는 게 많은데 근대 이제 복잡한 정치적인 환경 때문에 이제 아지노모토서부터 외국 음식들이 들어오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음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사실은 마지막에 삼겹살을 넣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삼겹살이 들어갔으면은 지금 이런 느낌이 좀 희석이 됐을 텐데 자료 이제 책을 쓸 때 자료에서 이제 삼겹살에 대해서 이제 확신이 아직 안 들었죠. 이게 두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하나는 그 근대 이후에 이제 현대 이제 광복 이후에 이제 일본 사람들이 돈가스를 먹으면서 그 필요한 돼지들을 우리나라에서 길렀고 그다음에 안심과 등심, 그러니까 돈가스에 들어가는 부위죠.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속들이 우리나라에 남으면서 이게 삼겹살이랑 족발이랑 뭐 순대가 된 거다라는 의견과 그게 아니다. 옛날부터 돼지고기를 이렇게 먹었다라는 의견이 이제 두 가지 존재하는데 여기가 어떤 게 맞는 건지 자료를 봤을 때 정확히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삼겹살을 좀 빼버렸는데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게 이제 그 뭐 아지노모토, 짜장면, 이제 믹스커피 같이 이제 근대에 이제 우리에게 들어왔던 맛이니까 얘기했던 대로 어떻게 보면 음식이라는 유리창을 통해서 그 너머에 있는 이제 우리가 겪었던 근대의 모습들을 좀 보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게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책에 들어있는 음식들은 거의 다 20세기 음식이죠?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되게 오래전부터 우리가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지노모토도 그렇고 뭐 짜장면, 믹스커피 대부분 다 20세기 그리고 아무리 빨라봤자 우리나라 들어온 기준으로는 19세기 후반을 그렇게 넘어가진 않아요. 네. 근데 이게 뭐 짧은 시간 안에 우리에게 자리를 잡게 된 게 사실 음식 자체가 맛이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거고 그 요인에 대해서 분석을 했던 게 이 이야기 책에 좀 담겨져 있죠. 네. 그러한 시기, 그 일제 시대에 대한 관심 원래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이제 흑역사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흑역사라고 하고 이제 한국 사람들 이불킥이라고 하는데 들어보셨나요? 이불킥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불킥이 뭐냐면 자고 있다가 내가 너무 창피한 일이라서 이불을 막 차면서 이제 그 좌절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이제 이불킥 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불킥 하는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랑이 실패했다거나 시험에 떨어졌다거나 그런 건데 국가적이나 민족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일제 강점기는 우리나라의 흑역사 이제 이불킥을 하는 그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남들이 다 해야 됐던 그걸 하지 못한 대가를 가혹하게 치른 거였잖아요. 그리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미쳤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시대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던 거의 1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뭐 외부 환경이 많이 달라졌느냐? 저는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주변을 둘러싼 환경들은 더 복잡해졌죠. 오히려 북한이랑 뭐 멀리 미국도 있고 막 복잡하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잘못하면은 그런 역사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막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나쁜 이제 좋은 기억들은
내가 기억 안 해도 돼요. 남들이 항상 얘기해 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상 탄 거는 집에 가면 상패 있고, 뭐, 검색하면 나오고, 옆에서 뭐, 축하한다고 얘기해 주는데, 내가 실패했던 거는 사실 나만 입 다물고 있으면 누구도 얘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던 거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면 더 나쁜 일이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뭐, 개인이 찾아오는 것도 문제지만, 국가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좀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차원에서도 이 시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또 그리고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이게 뭐 40년, 3, 40년이면 진짜 70년, 80년밖에 안 됐고 두세 대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약간 환타지처럼 여기더라고요. 이제 뭐 사람들이 언급도 잘 안 하고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멀리 있던 시대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숨쉬던 시대 바로 앞에 있던 이제 비극이었기 때문에 더 기억해야 된다는 의미로 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도 하고 뭐 자료도 많이 찾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기는 한국인들이 평균적으로는 잘 모르는 시기죠. 맞습니다. 그 교과서에서 배우고 뭐 최근에는 미스터 션샤인이라든지 이런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조선 시대보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흑역사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굳이 얘기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또 뭐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뭐 자료도 지금은 이제 뭐 일제시대 만들었지 적산 가옥이라고 불러요. 일본식 가옥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존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지만 뭐 10년, 20년 전만 해도 뭐 그런 걸 왜 남기느냐 다 두들겨 부셔야 된다라는 식의 의견들이 이제 대세였던 걸 보면 사람들한테 이게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고 그다음에 이 트라우마를 잊기 위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잊어버리는 걸 택하긴 했는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를 지우거나 극복하는 게 아니라 트라우마를 감춰버리는 거에 불과하죠. 그 감춰버린 트라우마는 사실 계기만 생기면 다시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별로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한국사를 음식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은 장점이 뭐가 있어요? 장점이 뭐냐면 먹는 얘기는 누구나 다 좋아해요. 콜린도 먹는 얘기 좋아하죠. 그러면 특별히 한식. 저는 사실 시대만 몇십 년 전이면 만날 일이 없잖아요. 콜린이 이제 한국에 오고 한국말 잘 익혔기 때문에 만났고 사실 그렇게 만났다고 해도 생활 양식, 가치관,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공통점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 유일한 공통점은 그 중에 하나가 먹을 거죠. 왜냐면은 같이 먹어봤던 음식 중에 맛있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네, 콜린이 좋아했던 음식에 대한 얘기는 제가 못 먹어봤지만 알고 있다면 거기서 얘기할 수 있고, 반대로 제가 좋아했던 음식 얘기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라도 친하게 지내고 될 수 있는 계기 중에 하나고, 역사라는 게 사실 좀 어렵잖아요. 히스토리라는 게 개입적인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저처럼 천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깊이 빠져드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이제 좋은 건 아니거든요. 뭐 취업에 도움이 된다든지 뭐 사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떠먹여주는 수단으로서 가장 좋은 게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짜장면이 언제부터 이제 우리가 먹었느냐, 어떻게 들어왔는지 아느냐 하면은 이제 뭐 인천의 역사라든지 인천 차이나타운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거기 짜장면이 처음에 어떻게 들어왔고 이게 어떻게 퍼졌고 왜 배달을 시작했고 한 얘기를 통해서 해주면 사람들이 이제 그 앞에 얘기보다는 훨씬 더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먹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접근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19세기 말에는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는 영국인 여행 작가였어요. 예, 아시죠? 네. 이사벨라 버드 비숍은 한국에 대한 책 썼어요. 그때 그 책에서 이런 말을 찾을 수 있어요. 한국인들이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고 먹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네. 동의하세요? 그럼요. 네. 왜냐하면 그 전근대 시대, 그러니까 프랑스의 대왕이라고 일컬어진 앙리 사세라는 인물이 있거든요. 그 위근호였었는데 이 사람이 암살당하기 전에 대왕으로 추종됐던 이유는 그 얘기를 항상 했었어요. 나는 내 제국의 백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닭고기를 먹기를 원한다. 네, 그 얘기는 자기가 백성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 닭고기를 먹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는 뜻이고, 또 한 번 뒤집어서 얘기하면 전근대 시대에는 국가가 지금처럼 국민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안전을 보장해 주는데 극히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좀 지나왔는데 지금은 사람들에게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좀 풍족하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진짜는 예전엔 100년 전만 해도 굶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사실 필사적으로 먹었는데 그 와중에도 한국인들은 음식의 맛을 찾아 헤맸다라는 얘기는 그 한국인 특유의 어떤 해악이라고 부르는 뭐 그런 거랑, 그 다음에
이게 좀 얘기가 좀 빗나가는데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서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옛날에 그냥 대충 먹고 그냥 돌아다니고 사람들 만나는 게 더 중요했다면 그랬는데 먹는 거에 대한 즐거움을 예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이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은 다른 생활이 바빠졌으니까 옛날처럼 그러진 않지만 지금도 결국은 사람이 나이가 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될 때 결국은 이제 어떤 걸 먹느냐에 따라서 자기 이제 그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라고 하고 그거는 비숍 여사가 정확하게 본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사람들이 먹었던 음식을 그걸 어떻게 조사하세요? 어떤 특별한 방법 있으세요? 일단 저는 역사를 볼 때는 이제 1차 사료라고 부르는 당대 이제 문헌 기록들을 살펴보는데 저는 처음에 그래서 책을 쓸게 좀 겁이 났었어요. 왜냐면 음식에 관한 거는 메이저는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역사에 남겨놓는. 그래서 항상 쓸 때 걱정해서 자료 못 찾는 게 아닌가. 근데 쓸데없는 걱정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도 이제 요리책이 엄청 많았고요. 왜냐하면 이제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우리 집안은 음식을 이렇게 먹는다라는 것도 하고 또 이제 요리에 자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음식을 만드는 비법 그리고 또 이제 저같이 이제 글쓰기 좋아하고 사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그 음식에 관한 얘기들을 군데군데 남겨놓고 그다음에 그 홍길동전을 쓴 허균이라는 사람 아세요? 이 허균이라는 사람이 유배지에 갔을 때 자기가 옛날에 먹었던 음식을 이제 또 못 먹으니까 그때 맛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던 게 있어요. 도문대작이라고 그 요리 책이 있어요. 어느 지역에 가면 뭐가 맛있고 한양에서 어떤 음식이 있고 이런 책들이 사실 뒤져보니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좀 몰랐는데 이제 시골에 가면은 지방에 가면 온실 많이 보잖아요. 근데 온실이 조선시대 초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지푸라기로 해서 이렇게 1월달에 꽃을 피웠다라는 기록을 보면 이제 뭐 지푸라기라든지 뭘 통해서 온실을 만들어서 이제 음식을 재배했다는 거 보면 음식에 관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관심 뭐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에서 자료 찾을 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관련 자료들은 뭐 개인적인 문집들 있잖아요. 도문대작이라든지 요리제법 같은 뭐 찾아보면 엄청 많이 나와서 오히려 나중에는 뭐 곤란해 자료를 보는 시간이 좀 부족할 정도였었어요. 네. 한국인의 맛이 다루는 음식 중에 제가 오랫동안 많이 좋아했던 음식이 있어요. 메뉴가 있어요. 뭐요? 바로 카레예요. 카레. 근데 제가 미국에서 자랐을 때 일본 카레를 많이 먹었어요. 근데 일본 카레와 한국 카레는 차이점이 뭐가 있어요? 그건 제가 콜린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먹었던 일본 카레랑 우리나라에서 먹었던 한국식 카레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차이점 있죠. 그 맛이 조금 다르죠. 근데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카레라는 음식 자체가 사실 그런 게 있고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일본은 아마 커리를 이렇게 뿌려놓고 그냥 그대로 떠먹겠죠? 근데 한국에서는 카레 나오면 한국 사람 대부분 비벼버릴 거예요, 거기서. 먹는 방법의 차이점이에요. 차이가 있고 그게 차이가 나는 게 저도 그래서 카레가 나오면 한두 번은 그냥 떠서 먹어보고 그냥 비비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비벼서 먹는데 떠서 먹게 되면은 밥이랑 그 소스랑 분리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맛이 따로따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섞어서 먹게 되면 두 개의 맛이 섞여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방식, 이제 그게 단순히 뭐 그냥 먹는 방식이 아니라 양쪽의 민족성이라든지 먹는 방식을 드러내거든요. 그 회 좋아하죠, 콜린? 그럼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회를 맛있다고 표현할 때는 살살 녹는다는 표현 되게 많이 써요.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맛있는 회를 먹었다고 표현할 때 쫄깃쫄깃하다는 표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선어회를 먹는데 선어회는 저도 먹어봤는데 사실은 잘 녹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 하루 정도 숙성시켰으니까. 근데 우리는 바로 잡아서 먹는 활어회 방식이거든요. 근데 활어회 방식은 진짜 심하면 30분 전에 살아있는 물고기였기 때문에 육질이 굉장히 탱글탱글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는 맛있다고는 표현은 똑같이 있지만 어느 쪽은 씹히지 않고 혀에서 녹을 정도의 이제 잘 녹는 맛을 맛있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입에 씹는 맛의 극강을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카레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덮밥처럼 먹는 거는 이제 그런 살살 녹는 방식일 거고 막 꼭꼭 씹힌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비벼서 먹는 식의 방식일 거라서 단순히 어디가 맛있다라고 보지 못하지만 저는 이제 그 재료 차이보다는 그 먹는 방식에서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저도 이제 일본에서 이제 팬분이 이제 그 일본 고형 카레라고 하잖아요. 덩어러진 카레를 가져왔는데
먹어보니까 처음에는 차이가 났나 했더니 향이랑 이건 당연히 좀 차이가 나는데 커리라는 게 결국은 인도에서 왔던 그 음식이라 저는 일본식 커리랑 큰 차이는 못 느끼고 차라리 이게 뭐라고 하지 그 먹는 방식 그 방식에서 좀 차이가 나다. 일본 커리는 위에다 계란 후라이 같은 거 올리나요?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집에서 먹게 되면 계란 후라이 항상 올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란 노른자랑 한 번 더 비벼서 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카레 좋아하는구나. 그럼요. 네, 음식은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점을 보는 방법 될 수 있죠. 네네. 아까 얘기했듯이 맛있다라는 표현은 공통적이잖아요. 일본에서도 맛있다는 표현이 있고 우리나라도 맛있다는 표현이 있고 미국도 맛있다는 표현이 있고 하지만 가별적으로 놓고 보면 차이점이 그렇게 나는 경우 있죠. 아까 제가 회 얘기할 때 명확히 알아들으셨죠. 근데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고기를 먹을 때 우리는 비계가 딸려 있는 그 얇은 삼겹살을 좋아하고 어릴 때는 돼지고기든 소고기든 이렇게 잘랐는데 핏물이 나면 할머니가 야 안 익었어 다시 이렇게 돼 있는데 반대로 미국에서는 스테이크가 완전히 익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죠? 육즙이 남아 있으려면 가운데가 이렇게 빨갛게 있어야 되고 딱 잘랐을 때 이렇게 기름기랑 이 핏물이 섞여서 나와야지 이제 맛있는 건데 어느 사람들은 지금은 괜찮은데 예전에는 그렇게 막 고기 잘랐는데 핏물 나고 이러면은 이제 덜 익었다고 이제 뭐 요리를 어떻게 한 거냐고 이렇게 화를 이렇게 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맛있다라는 사람의 감정이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될 때는 단순히 그게 음식 자체의 맛보다는 그 민족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살살 녹는 거를 좋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씹는 걸 좋아하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 훨씬 더 역동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복잡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 저는 그 음식에서 그렇게 하고 일본은 어떻게 보면 딱 정해진 대로 이렇게 막 접시도 이렇게 놓으면 안 되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음식들을 테스트해보고 다른 음식들을 만들어보고 뭐 이러거든요. 그게 양쪽 국가가 걸어온 다른 길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민족이라는 게 저는 구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외형적으로 뭐 눈동자 색이 다르고 이런 것도 있고 쓰는 언어가 다르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구분이잖아요. 그런 구분점에 저는 가장 명확한 지점이 음식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맛있는 걸 찾는다 뭐 이런 거죠. 지금은 뭐 미국 사람들도 김치를 좋아하긴 하지만 예전에 봤을 때는 이거 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냄새라든지 아니면 먹는 방식이라든지 그 맛이라든지 지금은 이제 익숙해지고 이게 얼마나 영양학적으로 좋은 건지 알게 되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없어지긴 했지만 한 20-30년 전만 해도 이제 김치를 미국에 가져가면 이거 뭐냐 음식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음식이냐 폭탄이지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들을 막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은 차이점을 나타내는 한 가지 수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맨 처음으로 먹었던 한식도 나와요. 이제게 나와요. 바로 김밥이에요. 김밥이 한국인 어떤 반 친구의 한국인 어머니가 네네.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많은 외국인들은 김밥을 보면 어떤 종류의 일본 스시인 줄 알 것 같아요. 근데 그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역시 한국과 미국의 일본의 차이인데 여기서 나온 것도 팥빙수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빙수에다 팥을 올려놓으면 거기서 끝이지 않고 계속 새로운 거 올려놓으려고 해요. 그 설빙 같은 데 가보면 종류가 되게 많은 거 봤죠. 저 진짜 많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냥 쓰던 방식 그대로 유지를 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 일본에서 막기라고 해서 김에다가 단무지 하나 정도 넣는 거는 이제 그 일본 음식 코스 요리 중에 하나로 이제 나오는 건 봤었고 요것도 좀 논쟁이 있어요. 이제 일본식 막기에서 시작이 됐느냐 아니면 사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훨씬 더 먼저 김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당연한 김이랑 밥을 먹으니까 누군가는 간단히 그냥 김에다 밥이랑 같이 넣어서 이렇게 뭐 동그랗게 하든지 아니면 길게 하든지 먹으면 되겠네라는 생각은 굳이 뭐 어디가 먼저 따지냐는 좀 어리석은 생각 같아요. 누구나 다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변화는 요 안에 뭘 집어넣느냐인데 일본에서는 뭐 단무지라든지 아니면 한두 가지 종류 넣고 끝내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김밥 드셔보면 알겠지만 여러 가지 들어가죠. 거기 뭐 계란 그다음에 뭐 졸인 무 그다음에 당근 시금치 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그 종류도 이제 점점 많아지고 멸치 들어간 거. 저 먹어봤던 김밥 중에 제일 특이했던 게 뭐였어요? 김밥 중에 제일 특이한 것은 아마 그 가득 찬 그 김밥, 모든 김밥 다 들어있는 그 김밥. 그쵸? 진짜 먹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근데 맛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면은 이제 그 제주도 가면 김밥 안에 꽁치 넣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 꽁치가 김밥 앞뒤로 이제 위아래로 앞뒤로 꽁치 꼬리랑 머리가 나온 것도 있고, 새우튀김 넣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정형화돼 있고 규칙적인 걸 굉장히 따지고 한 가지 그 본연의 맛 자체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다른 재료를 많이 넣는 걸 싫어하는데 한국은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그 재료가 배합돼서 나는 새로운 맛 있잖아요. 그죠? 김밥도 먹어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단무지 하나 들어간 김밥 먹어보면 그냥 밥이랑 김이랑 단무지 맛이 느껴질 거예요. 참기름 정도? 근데 이제 한국식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간 김밥을 먹어보면 그 각각의 맛이 섞여서 내는 또 다른 맛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김밥의 원조가 어디냐라고 하면은 이제 뭐 일본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네들 막기라고 얘기를 할 텐데 우리나라 보면 18세기 정도쯤에 김쌈밥이라고 김을 이렇게 주먹밥처럼 싸는 형태가 나왔을 거예요. 나온 문헌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밥에다가 김을 싸서 먹는 거라고 치면 우리나라도 뭐 그 전부터 네, 있었던 거고 단지 그게 문헌 기록에 잘 나와 있느냐 잘 나와 있지 않느냐 아니면 이거를 많이 먹었느냐 많이 먹지 않았느냐.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근 중세 이후에 육식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생선밖에 먹을 게 없어서 생선 요리가 극도로 발달할 수밖에 없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육식을 이제 소랑 그다음에 닭을 굉장히 많이 먹었기 때문에 생선은 그 다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문헌 기록에 좀 밀려난 게 있지만 저는 뭐 김이랑 밥에 싸서 먹는 거는 사실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여기 책에 나와 있듯이 18세기쯤에 이미 기록에 남아 있고요. 그 기록에 남아 있다면 그 이전부터 먹었다는 뜻이니까 저는 뭐 독자적인 길을 걷다가 일본 김밥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그냥 우리의 독자적인 길로 가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그렇고 문화라는 게 사실은 뭐 하나가 들어온다고 그게 고스란히 그대로 남는 건 아니잖아요. 뭐 커피도 미국에서 들어왔지만 사실 미국이랑은 좀 차이가 나는 점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음식도 그렇게 들어와서 그게 그대로 영향이 남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 현지 사람들 입맛에 맞춰서 또 다른 이제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김밥도 바라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는 내일 제주도에 갈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의 대표적인 김밥을 찾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이 커피가 나온 김에 저는 한국에 이사 오기 전에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에 살았어요. 로스앤젤레스도 탐앤탐스가 있어요. 그래서 탐탐 있어요. 예, 올바르게 발음해야 돼요. 탐탐 있어요. 탐탐 자주 갔어요. 그때 저에게 좀 이상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던 거예요. 저는 그때까지 아메리카노를 주문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 살면서 매일매일 아메리카노 지금 당장도 아메리카노 마시고 있어요. 아메리카노 시켰네. 그러니까. 근데 언제 아메리카노가 언제 그렇게 인기가 많아졌어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맨 처음에 접했던 거는 이제 인스턴트 커피, 이제 맥심으로 대표된 인스턴트 커피가 이제 1950년 한국 전쟁이 터지고 이제 미군이 들어오면서 이제 가져왔던 커피가 이제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바리스타라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원두 커피라고 부르는 이 커피가 들어온 거는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쯤에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스타벅스, 뭐 이런 탐앤탐스 이런 데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커피가 들어왔는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면 메뉴판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시키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위에 있는 게 이제 아메리카노. 그 A 글자 때문에?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거 없이 그냥 알파의 순간 없이 커피 메뉴를 하면 왠지 아메리카노가 먼저 에스프레소 다음에 아메리카노인데 에스프레소 마시는 사람 다시는 에스프레소 안 마시잖아요. 저도 한번 시켜봤다가 끔찍해요. 그다음부터는 그 아래 단계에 있는 걸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제 커피를 처음 마시게 되니까 뭐 우유가 들어가서 뭐 시럽 들어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서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아메리카노를 선택하지 않은 일본에서도 처음에 사람들이 마시던 이제 게 블루마운틴이었고 우리나라 사람들 헤이즐넛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블루마운틴은 제가 들은 얘기가 맞으면 이제 뭐 빛깔 예쁘고 맛이 무난한 편이라서 처음 마시는 사람들이 좀 두렵지 않게 마실 수 있는 거고 헤이즐넛은 대표적으로 이게 숭늉 맛이랑 비슷해서 숭늉 향이랑 비슷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본인이 익숙한 거를 찾아서 마셨던 게 이제 됐고 아메리카노가 사실 제일 싸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한국 좋은 이유예요. 맛은 어때요?
좋아요. 근데 익숙해졌어요. 예, 한국에 산 지 6년 넘었어요. 근데 매일매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연료 같은 거죠. 근데 한국에 살고 싶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커피가 아니라 엄밀히만 하자면 한국의 커피 문화였어요. 한국의 카페 문화, 한국의 다방 문화도 있죠. 아직도 있죠. 다방 문화. 네, 다방은 많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커피를 생각하는 게 뭐 이렇게 음료라는 게 생각보다 그 공간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바리스타이긴 했지만 사실 커피 맛을 좌우하는 건 공간이라고 많이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루프탑 카페, 아주 풍경 좋고 커피 맛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 뭐 코로나 이런 걸 떠나서 해서 막 바글바글 대고 이러면 음식점은 버티고 먹어요. 근데 카페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면은 너무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또 이제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다방 커피는 이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제 일상이 아니라 낯선 외래에서 온 전래된 거라서 처음에 접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예술가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다방이라고 했던 데도 명동이라든지 주로 했던 다방들도 대부분 예술가들, 시인, 뭐 작가, 작곡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며 와서 이제 얘기를 했던 공간이고, 뭐 예술을 논하고 이랬던 공간이라 지금도 사실 사람들이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간다기보다는 커피를 가지고 누군가와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서 공간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커피를 잘 마실 수 있다기보다는 얘기를 잘 나눌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확장이 된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그리고 저도 이제 뭐 친구들 만날 때도 있고, 뭐 작업을 집에서 잘 안 되면 이제 가져 나가서 할 때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은 저는 이제 당연히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긴 한데, 한국에 오면 사람 제일 부러워하는 게 노트북을 놓고 잠깐 화장실 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는 이제 뭐 절대 안 되고, 심지어 아는 작가분은 이렇게 그 카페에서 이제 미국에서 돌아오기 전에 작업하고 이제 눈앞에서 차 유리창을 깨고 이제 물건 집어가는 걸 봤는데 아무도 놀라지 않아서 그거 보고 더 놀랬다고. 네, 그렇게 화장실 가는데 짐작. 그러니까 한국에 살고 있어요, 저는. 그 생각해보면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이 노트북을 다 손 뽑아서 집어넣어서 가방을 둘러매고 옷을 다 입고 이렇게 간다는. 저도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참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 그렇게 좋아져.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커피가 맛있다고 제가 느꼈던 공간 대부분은 공간 자체가 예뻤던 데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제주도 가면은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기대가 돼요. 네, 그냥 커피가 좀 맛이 없어도 네, 그 바다를 보면서 이제 그 느낌. 몇 박 며칠로 가는 거예요? 일주일. 야, 너무 렌트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예, 근데 서쪽에는 에어비앤비 찾았고 네. 동쪽에도 에어비앤비 찾았어요. 그러면 차 렌트해서 이렇게 일주일 다니게요? 그렇죠. 일주일이면은 뭐 우도도 한번 들어갔다 나올 수 있고요. 우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성산일출봉이 있는데, 자, 성산일출봉은 올라가는 거 괜찮은데 이제 한라산 올라가지 마요. 너무 높으니까. 알겠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보는 걸로 하고. 네, 제가 가봤던 데 중에 좀 가볼 만한 데는 그때 이제 그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제주도 좋죠. 네, 바다. 네, 사람 마음속에 바다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서울 사람들이 이렇게 삭막하니까 마음속에 바다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 가서 바다를 좀 채우고 오는 거 좋죠. 네. 좋다. 네. 제가 몇 군데 나중에 추천해 드릴게요. 바다 예쁜 장소. 네. 한국의 맛에 나오는 음식 중에 혹시 못 드시는 음식이 있어요? 설마요. 제가 다 먹어보고 이제 한 거고요. 좀 아까운 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삼겹살. 네. 그 다음에 뭐 족발. 뭐 이런 걸 좀 넣어보고 싶은데, 이러면 이제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게 이래버린 바람에 20세기 초반에 이제 음식으로 좀 이제 묶여버렸는데, 다음 책을 이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제 삼겹살, 그 다음에 족발, 그 다음에 이제 뭐 떡볶이 좋아해요? 그럼요. 떡볶이, 순대. 네, 근데 지금 먹는 그 순대 상상해도 먹고 싶어요. 그 순대는 돼지랑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돼지랑 전혀 관련이 없어졌어요. 이제 그 왜냐면 안에 들어가는 건 당면, 그 다음에 이제 껍질은 돼지 내장을 쓰기도 하지만 위생 문제로 인해서 이제 먹는 비닐이 있거든요. 그걸 사용할 때도 있고, 유일하게 남았던 게 돼지 피를 넣었던 거였는데 지금은 돼지 피도 안 넣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근데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거에 다시 바뀌어져서 이제 실제 돼지 내장이라든지 이제 그런 걸 쓰긴 하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최근에 하게 되면 또 하나 반드시 넣어야지. 달고나.
네네. 달고나도 이제 저도 어릴 때 이제 학교 앞이나 동네에서 이제 먹어봤는데, 나중에 이제 좀 크고 나서 이제 군대나 이런 데 가봐서 이제 나이가 들고 전 지방에 왔던 친구들이나 하고 심지어 서울에서도 그 명칭이 좀씩 달랐거든요. 우리 때는 달고나보다는 뽑기라는 말을 더 많이 썼는데 어디선 달고나 어디선 뭐 다른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먹게 됐을까라는 거. 조금 시대가 좀 앞으로 더 오겠죠. 뭐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족발 같은 경우가 되게 특이해요. 이게 족이 한문으로 돼지 족이잖아요. 그다음에 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발이라는 뜻이라 이게 어떻게 됐을까? 이제 저는 힌트가 이제 답을 찾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사실 그런 음식이 사람들이 소울푸드라고 이제 인식이 되거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게 무슨 임명장을 받거나 아니면 뭐 명명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암묵적으로 동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나 소울푸드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식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 이제 그게 단순히 뭐 맛이 있다고 치면 사실 한우가 소울푸드가 돼야 되는데 한우는 소울푸드가 되질 못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너무 비쌌기 때문에. 네, 그 자리를 이제 삼겹살이 차지했는데,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을 이제 좀 다음에 부족했던 얘기들 한번 좀 해보고 싶었고, 먹는 얘기는 사실 아무리 해도 안 지치잖아요. 그죠? 네, 뭐 무슨 학문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뭐 철학에 대해 얘기하면 어느 순간 지칠 때가 있는데, 먹는 얘기는 뭐 아무리 해도 지칠 때가 아니라서, 네, 그 얘기를 할 때도 하고, 책도 쓰다 보면, 콜린도 글 쓸 때 보면 지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 얘기는 하다가 뭐 힘들거나 자료가 없어서 좀 스톱한 적은 있어도 쓰다가 힘들어서 지친 적은 없던 게 생각하면 예를 들어 김밥에서 쓰다 보면 그래. 김밥 내가 어디서 충무김밥 맛있는 거 먹었고 어디서 그 마약김밥 먹어봤고 막 이런 세계 생각들 계속 하면서 쓰니까 이상하게 지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그 재미났던 기억들이 좀 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에 이런 책에 뭐죠 쓰기 재미있는 네네. 이유 중에 따로 있죠. 그 바로 그 제도예요. 네네. 부분적으로는 소설이고 네네. 부분적으로는 에세이예요. 그럼 네네. 그 어떻게 그렇게 쓰시게 됐어요? 이게 이제 제가 인문서를 쓰는 방식인데 임용환 교수님이라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제 인문서를 쓸 때 소설처럼 이렇게 대사 같은 걸 넣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일부분을 이렇게 뭐 저처럼 딱 구분하진 않으셨는데 그래서 보고 굉장히 재밌겠다 싶어서 근데 이제 똑같이 하긴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제 글쓰기나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앞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사람 흥미를 끌 수 있게 이제 소설 형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좀 무거운 얘기나 좀 얘기를 집중할 때는 그 인문서적인 파트로 한번 써보고 이렇게 두 개가 써봤는데 반응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인문서를 쓰게 되면 이런 방식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의 주인공은 네. 예, 이제 류경호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청취자분에게 좀 류경호 그 주인공을 좀 소개해 주세요. 유경호란 인물은 제가 이제 그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쓸 때 이제 등장시키는 주인공이고요. 이 출수반 말고 시공사에서 나왔던 조선총독부 토막살인 사건의 이제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이제 뭐 설정상으로는 이제 게이오 대학을 졸업한 이제 지식인이고요. 시대일보라는 당시 신문사에서 일을 하다가 별세계라는 이제 잡지사로 옮겨서 이제 기자로 일하고 있다라는데 이 별세계라는 잡지는 당시 실제로 발행됐던 별건곤이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가 이제 번역하면 이제 별세계라는 뜻이고요. 지금으로 치면은 썬데이 서울? 이름 들어봤죠? 예. 네, 그런 식의 약간 잡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이제 얘기들이 있어서 여기에 기자로 일한다는 설정이고 여기서도 이제 사실은 전체 설정은 이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제 누굴 만나고 이제 뭐 하는 장면이었잖아요. 그런 식의 이제 테마를 한번 줘봤고요. 유경호란 인물은 이 유경호의 멘토 비슷한 인물이 이제 최남선이에요. 최남선은 뭐 잘 아시겠지만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잘 알지만 나중에는 일본을 위해서 일한 변절자 역할인데 그 시기에 많이 고민을 했다고 본인은 항상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남선 같은 인물은 완전히 넘어갔고 유경호란 인물은 이제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인물 뭐 정도로 한번 당시에 이제 그 지식인 계층이 겪었던 어떤 고통과 번민들을 좀 상징하는 그런 인물로 좀 설정을 해봤습니다. 네. 네, 류경호를 경성의 셜록 홈스이라고 하신 적 있죠? 맞습니다. 네.
그럼 셜록 홈스에 대한 관심 무슨 계기로 생기셨어요? 몰라요. 그 학교 다니실 때 읽으셨어요? 당연히 학교 교과서에서는 안 나왔고요. 그 어릴 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제 또래는 잘 알 거예요. 그 이제 책들이 아주 얇은 문고판이라고 부르는 얇은 책들이 있어요. 빨간색 표지에 그 해문 출판사라는 곳에서 나왔나 해서 빨간색 시리즈인데 남들은 다 오웬리의 마지막 입세 읽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셜록 홈즈 단편선, 마스커빌과의 개, 뭐 이런 거 읽었거든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저는 사람 죽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아마 추리소설을 좋아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책을 많이 읽게 되면서 이제 뭐 추리소설을 당연히 이제 중점적으로 읽게 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글을 쓰게 되면서 이제 추리소설을 쓰게 됐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지금 셜록 홈즈 이후에 나온 모든 캐릭터들은 어떻게 보면은 셜록 홈즈와 왓슨을 어떻게 오마주하고 패러디하고 관계 설정을 다시 하느냐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베네딕트 컴버비치 나오는 그 셜록은 현대적으로 해석한 거고, 그 다음 미국의 엘리멘터리 시리즈인가는 셜록 홈즈를 여성으로 이제 바꿨고, 그 다음 뭐 흑인으로 등장시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에 맞는 시대에 맞춰서 이렇게 집어넣기도 해서, 저는 그 일제강점기라는 제가 꼭 다뤄보고 싶은 시기에 이제 그 추리물을 쓰게 되면 이제 유경호란 인물을 집어넣게 됐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이오 대학 출신의 신문 기자, 잡지사 기자 하면은 사실은 한 발짝만 더 나가면 이제 저 추리 소설가 이제 탐정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설정을 좀 해봤어요. 네. 어떤 정도까지 한국인의 맛을 추리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인의 맛은 뭐 음식에 관한 역사 인문서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음식을 추적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짜장면은 우리 매일 먹든지 최소한 한국 사람이면 한 달에 한 번은 먹을 거예요. 근데 이 음식이 어디서 왔을까? 가만히 보시면 여기는 우리나라 주변이 모두 다 들어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밀이 잘 자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밀 역할을 메밀이 대신했었어요. 근데 밀가루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음식의 짜장 소스 자체는 중국에서 건너왔고, 단무지는 일본 거예요. 그 밀은 어디서 왔냐면 1950년대에 그 미국의 그 원조 물자에 때 나왔던 게 가장 많았던 게 밀가루랑 우유였거든요. 그러면서 밀가루가 많아지면서 밀가루 음식들이 이제 비로소 이제 대중화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토막토막 돼 있는 거였잖아요. 그걸 뭐 따로 정리하거나 정리할 필요성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처음에 중국 상인들이 들어왔던 게 병인양요 때 중국 군이 들어오면서 같이 이제 중국 상인들이 들어와서 인천에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뒤따라서 쿨리라고 불렀던 노동자들이 들어왔고, 이 노동자들이 길거리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던 게 자기네 고장에서 즐겨 먹던 작장면이라는 그냥 밀가루에 제가 산동 출신 분이랑 이제 여쭤봤었거든요. 가장 큰 차이가 뭐냐고 했더니 장도 차이가 있는데 거기서 면이 차갑대요. 차가운 면에 이제 비벼 먹는 그냥 먹는 거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인천 지역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을 위한 음식점이 만들어졌고, 조선 사람이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조선 사람들이 꽂힌 건 이제 뭐 다른 요리가 아니라 이제 짜장면이었고, 뭐 그 짜장면이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었죠. 뭐 화교들이 음식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중국 음식점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1946년인가 7년에 춘장이 이제 그 한 군데 공장에서 지금의 춘장이 검정색 춘장이 나오면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최초의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라는 게, 콜린도 어디 갔다가 음식점이 좀 애매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먹지 막 이럴 때는 사실 최종적인 선택은 서울에서 내가 자주 봤던 브랜드거든요. 뭐 맥도날드라든지, 네, 그죠? 그 다음에 탐탐이라든지, 카페도 어디가 좀 애매하면 자기가 익숙한, 그 다음에 음식점도 지금이야 뭐 프랜차이즈가 많아졌지만 예전에는 없으니까 중국 음식점 가면은 사실 짜장면 짬뽕 맛은 비슷하거든요. 가격 대비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먹기 시작했다. 그게 이제 대중화됐고, 결정타는 또 제가 보기엔 배달이에요. 네, 중국 음식이 어느 순간부터 배달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배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겐 이제 소울푸드가 이제 된 거였죠. 주말에 요리하기 귀찮고, 짜장면은 짜장라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최초 중에 하나가 짜파게티였나 그런데 이렇게 CM송이 그거였어. 오늘은 내가 요리사, 일요일이라는 설정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주말에 밥하기는 귀찮고, 나가서 먹기는 좀 그렇고, 이럴 때 이제 중국 근처에 있는 중국 전화해서 짜장면 뭐 2개, 뭐 간짜장 하나, 뭐 탕수육 하나
군만두 서비스로 주실 거죠?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먹었던 게. 그러니까 소울푸드는 저는 하나의 기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자체가 맛이 있기도 하지만 이걸 누구랑 먹었느냐, 어떤 상황에서 먹었느냐. 그래서 한국 짜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소울푸드가 됐던 결정타는 저는 이제 입학식이랑 졸업식 때 모여서 짜장면을 먹었던 게 사람들 뇌리에 좀 박혀 있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의 얘기들을 좀 차곡차곡 쌓아보고 싶었어요. 옛날에 미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한국의 배달 문화였어요. 네.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 있는 미국인들도 매일매일 배달 시키게 됐어요. 미국은 좀 한국화됐어요. 배달을 못 타고 와야 되나 거기는? 우리처럼 오토바이가 있나? 잘 모르겠어요. 자동차, 오토바이, 아마 자전거. 네. 그죠. 그 배달 음식이 최초에는 그 중국 음식 배달하는데 통이 나무통이었더라고요. 나무로 된 건데 잘 깨지고 이제 국물 쏟아지면 잘 안 지워지니까 어느 순간 콜린이 있을 때는 없었겠다. 그 함석으로 된 거 있었어요. 반짝반짝 된 거 있어요. 그렇게 딱 위로 열고 이제 앞에는 이제 자기네 중국집 이름 이렇게 붙여놓고 다녔다가 지금은 이제 배달이 전체적으로 좀 그것도 우리나라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좀 않았거든요. 그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전부터 옛날부터 배달은 시켜 먹었던 게 그 효종갱이라고 책에도 한번 썼는데 조선 후기에 그 음식을 만들어서 밤새 한양으로 가져와서 이제 그 해장 음식으로 먹었다는 기록이 하나 또 있고, 그 다음에 1930년대 책에는 잘 못 썼는데 문헌을 못 찾아서 제가 봤던 기록 중에 한국 사람들이 좀 내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내기했던 것 중에 하나, 이 양복점 주인이랑 손님이랑 내기를 했는데 설렁탕을 한 번에 몇 그릇까지 배달할 수 있느냐. 이제 한 번에. 그래서 한쪽은 30그릇 이상 안 된다. 30그릇 이상 안 된다. 한쪽은 그게 넘는다라고 해서 한 명한테. 둘이 그 자리에서 이제 설렁탕 집에 전화를 걸어서 한 번에 몇 그릇까지 배달할 수 있냐. 오는 대로 내가 다 계산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주인이 신이 나서 30 몇 그릇까지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문을 시켰는데 얼마 후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한쪽에는 옛날은 배달통이 없으니까 긴 널판지에다가 음식을 올려놓고 다시 그 위에 널판지 올려놓고 음식 올려놓고 한 5줄인가 올라왔겠죠. 30그릇이 넘었으니까 이 창백한 얼굴에 배달부가 이제 바들바들 떨면서 어떤 놈이 시켰어 이러면서 이제 그걸 들고 와서 이게 이제 그 기사에 실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특징 같아요. 막 굉장히 역동적이고 빨리 움직이고 막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편리한 거를 찾잖아요. 그게 이제 배달 문화. 그러니까 한국은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이미 이제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고, 그게 이제 코로나가 생겨나면서 이제 더 이제 활성화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먹지 않고, 그래서 어디 찾아가서 먹는 것도 좋아하는데 반대로 그러다 보면 집에서 그냥 먹고, 저도 뭐 밤에 글 쓰다가 아시잖아요. 글 쓰면 출출해지는 거. 네, 그럴 때, 그럼 뭐 먹을까? 하다가 이제 뭐 그냥 이제 앱 검색해서 이렇게 어제는 짜장면 먹었으니 오늘 피자 먹을까?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좀 많이 발생하죠. 앞으로는 이렇게 무인 드론이 날아가서 이렇게 음식 놓고 가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책의 내용은 글뿐만 아니라 옛날 광고도 나와요. 네. 신문 광고죠.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러한 광고, 그런 옛날 광고. 이제 영업 비밀인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그러니까 상관없죠. 네이버 들어가셔서 뉴스 라이브러리라고 치시면 192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신문이 PDF로 서비스가 돼요. 그래서 이제 기사 같은 경우는 텍스트 보기라고 누르면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PDF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문 전체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에는 이제 일면부터 광고가 실렸잖아요, 하단에. 그 광고들을 볼 때가 이제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보는데 옛날에는 시간 날 때 쭉 봤었어요. 그러면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광고들이 좀 달라지고 광고 내용이라든지 카피라든지 이런 게 달라질 때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당시에 광고라는 거는 상업적인 측면의 최첨단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좀 이해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광고들은 이제 가져와서 이제 신문에 이제 책에 좀 집어넣는 경우가 있죠. 이게 텍스트긴 하고 텍스트가 저는 좋아하긴 하는데 어떨 때는 이미지가 사람들한테 더 많이 어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하고, 이 추수밭이란 출판사가 이런 텍스트를 찾아내고 이미지를 찾아내고 이미지를 앉혀주는데 굉장히 잘 특화돼 있어요. 네, 그래서 자료들은 제가 찾아준 것도 있고 뭐 이쪽에 찾은 것도 있긴 한데 배치된 거 보면은 저는 뭐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어느 나라에도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사회를
광고로 그렇죠. 많이 알게 될 수 있어요.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럼 그 옛날 일제 시대의 광고를 네. 보시면 네. 그 시대의 한국에 대해서 뭘 배울 수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첫 번째 나왔던 아지노모토가 현지화 광고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일본 사람들 상대로 광고를 좀 해야 되는데 아지노모토는 한국 사람한테 판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여기에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찾아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책에는 뭐 많이 안 나와 있는데 김치나 냉면 같은데 아지노모토를 넣어라. 라는 식의 얘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 상대로 하는 거는 이제 일본어로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한국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지노모토 자체는 일본어로 집어넣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지나서 이게 뭐 60, 70년대는 이제 조미료 관련 광고할 때 일본과의 연관성을 얘기를 해야지 아지노모토를 이제 그 인기를 탈 수 있긴 한데 또 당시 분위기라든지 뭐 공식 라이센스를 받은 건 또 아니니까 좀 애매모호하게 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요. 나머지 이제 음식 광고는 이제 뭐 많이 실리진 않았는데 당시의 광고들을 보게 되면 어떤 광고가 생각보다 많이 하나 실린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성병이요. 성병약. 예, 성병약 광고가 되게 많이 실렸어요. 진짜요? 예. 지금은 잘 실지 못하고 막 공시하는데 당시에는 뭐 이런 문제에 대해 그러니까 식민지니까 정치적인 권력은 다 꼭 붙잡아 놓던데 다른 쪽은 그냥 확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시엔 성병이라는 표현 대신 부인병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했거든요. 이 약들이 광고가 의외로 많이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지노모토 같은 경우는 이제 해마다 이제 그 조선인들을 상대로 팔아야 되니까 어떤 음식에 넣으면 좋다. 뭐 김치에 넣어라, 김장할 때 넣어라, 냉면할 때 넣어라, 설렁탕에도 넣어라. 그 다음에 이걸 넣어야지 뭐 부인이 이걸 넣어야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가족이 화목해진다라는 식의 이제 프로파간다를 넣는 게 좀 재미 있더라고요. 네. 혹시 오늘날보다 일제 시대에 네. 또 맛있었던 네. 종류의 한식 있어요? 있는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맛있다는 기준이 이제 사실 지금이랑 일제 시대에 먹었던 음식 자체의 질이 완전히 품질이 달라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고기 같은 경우는 당시 소고기보다 지금 소가 훨씬 비료도 잘 많이 죄송해요. 사료. 소한테 비료를 먹이면 안 되지. 네. 사료라든지 이런 환경이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육질 자체가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맛있었을 것 같은 음식을 찝으라면 저는 김치를 찝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맛이 있었다기보단 지금이랑 형태가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쓰는 배추랑 달랐을 거고, 그 다음에 옛날 배추가 훨씬 맛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감칠맛이 나고. 지금은 이게 좀 안으로 오므라드는 배추거든요. 속이 많은. 요게 이제 계량형 배추인데 처음에 나왔을 때 오랫동안 사람들이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맛이 없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옛날 배추는 맛있었다는 뜻이죠. 옛날 배추. 거기다가 고춧가루를 지금처럼 많이 쓰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양 비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기계로 빻아서 진짜 곱게 가루를 낼 수 있는데 당시에는 그럴 방법이 없었을 테니까 제 생각엔 백김치 정도에다가 이렇게 양념식으로 뿌리는 정도가 아니었을까? 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좀 맛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네. 저는 한국인 친구들에게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난 10년, 네, 20년, 30년 동안 한식이 네. 또 계속해서 더 달게 된 얘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단맛뿐만 아니라 다른 맛이 조금 더 풍미가 깊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단맛뿐만 아니라 사실 매운맛도 옛날보다 더 매워진 것 같고요. 매운 거 좋아해요, 콜린? 그럼요. 네, 매운맛도 옛날이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워진 것 같고 단맛도 심해진 것 같고, 심해졌다기보다는 근데 그게 입맛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바뀌는 건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매워진 건 아니고 사람들이 계속 매운 걸 찾으니까 매워지고 단맛을 찾으니까 단맛 찾아진 거겠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그런 쪽의 맛을 조금 더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저는 단맛은 잘 모르겠는데 매워진 쪽은 옛날보다 좀 매워진 것 같아요. 네.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이런 질문을 많이 자주 들어요. 제일 자주 듣는 질문은 제일 좋아하는 한식 뭐냐고 그런 질문 많이 들어요. 근데 한국인들은 왜 그런 걸 알고 싶어 할까요? 그게 이제 미국 서구와 이제 우리랑 차이 같은데
한국 속담에 그런 거 옆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안다라는 식의 얘기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뭐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사실 최근에 코로나 때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다닌 이유도 뭐 내가 병에 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한테 폐를 끼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객관화 내지는 끊임없이 앞으로 발전하고 싶었던 하나의 원동력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빈틈이 뭐가 있는지, 부족한 게 뭐가 있는지라는 거. 사실 컬린도 글을 쓰고 있고 저도 글을 쓰고 있지만 이런 창작은 멈추면 이제 뭐 스톱하는 게 아니라 뒤로 밀려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실은 이제 자기가 타인한테 어떻게 비춰지는지.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밑바닥에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식민지 시대부터 뭐 몇백 달러 GDP라고 그래요. 몇백 달러 아프리카의 빈국보다 못한 시기, 뭐 필리핀이 선진국으로 보일 정도의 시기부터 지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원동력 중에 하나는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생각들인 것 같고요. 지금은 뭐 한국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서 뭐 이렇게 눈이 파랗구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때는 제가 어릴 때는 막 경복궁 갔는데 외국인 있으면 가서 사인 받고 사진 찍고 이랬어요. 신기하잖아요. 영화배우 아니야 우리끼리 이러고. 해서 콜리는 어떤 한식 좋아해요? 뭐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뭐 외국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왔지? 뭐 사실은 뭐 서양인들이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 못 가리는, 이제 한국 사람 못 구분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서 왔는지, 영국에서 왔는지, 유럽 어디에서 왔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먹을 걸 물어보면 한식 뭐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어떤 음식 좋아, 그 다음이 아마 원래 어떤 음식 좋아해라고 물어볼 거잖아요. 근데 그 음식 두 개 들어보면 대략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아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좀 시작할 수 있죠. 콜리는 어떤 한식 제일 좋아해요? 주로 그냥 오징어 볶음 그런 거로 대답해요. 근데 싫어하는 한식이 없어요. 다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상어 먹어봤어요? 어떤 거? 홍어. 예, 그럼요. 예. 홍어 맛있는 홍어 라면 먹었어요. 한 번 목포에 가서 먹었어요. 홍어도 맛있죠. 근데 홍어는 외국인이 싫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로 여겨져 있죠. 네, 그렇죠. 냄새가 심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먹을 때 그 낯선 뭐 이런 거, 저는 이제 처음에 먹었을 때 홍어 냄새가 서울 사람들이 익숙한 냄새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먹어보면 사실 맛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목포 가서 제대로 된 홍어삼을 먹었을 때 그런 음식.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음식이 커피도 그렇고 와인도 그렇고 생각해보면 이게 다 토탈에서 음식이잖아요. 음식이 이제 사람들의 어떤 뭐 격차나 거리감을 줄이면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장치 중에 하나? 뭐 이렇게 공통적인 주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얘기를. 부대찌개 좋아하시나요? 그럼요. 예.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부대찌개는 반 정도 미국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그게 거기 들어가는 그 민찌라든지 뭐 콩 소스라든지 그거는 원래 한국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먹는 건 아니었거든요. 치즈도 마찬가지고. 뭐 그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음식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가치 중에 하나. 여러 문화가 섞여서 결과물로 나와서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그 자신이 어떤 시대를 거쳐왔고 그다음에 어떻게 음식이 만들고. 왜냐면 부대찌개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전파되어 왔는지 대략 나오잖아요. 아주 긴 역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 한국이 어떠냐, 어떤 음식 좋아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어떤 외국 사람들이 보는 자기의 위치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원동력이니까. 네. 한국 사회, 한국 역사를 이해하고 싶어 하는 외국인은 어떤 한식을 먹으면 어떤 한식을 먹으면 또 제일 많이 배울 수 있어요? 부대찌개. 부대찌개랑 짜장면이 제일 낫지 않을까? 두 개가 이제 한국의 소울푸드 맞아. 소울푸드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외국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었고 어떻게 보면 짜장면과 부대찌개 다 비극적인 얘기 시작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어떻게 승화시키고 이겨냈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냈는지. 그 다음에 또 하나 꼽으라 그러면 김치찌개. 김치찌개. 한국식 밥 있잖아요. 그 긴 장립종이라고 부르는 이 밥은 쌀은 사실 캘리포니아에서 먹었던 거랑 쌀이 다르죠. 예, 다르죠.
그 우리나라 사람 표현하면 그 안남미라고 부르는 쌀은 이렇게 훅 불면 날아간다. 진짜 날아가요, 근데? 그 미국식 쌀 예, 길잖아요. 예, 그쵸. 생각하면,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 장립종이라 달립 그런 식의 그 안남미는 사실은 볶음 요리나 여기 훨씬 잘 어울리고요. 근데 우리나라식은 이렇게 솥에다가 찌면은 점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걸 소스에 비비는 건 잘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걸 잘 넘기기 위해서는 사실 국물이 필요한 거고, 근데 국물은 사실 이게 한국의 추운 계절을 생각하면 따뜻한 따뜻한 국을 먹어야지 이제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두 개가 이제 한식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 사람들이 하는 앞뒤가 안 맞는 말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뜨거운 목욕탕이 들어가면 시원해. 저도 어릴 때 아버지한테 심하게 속았거든요. 아버지가 들어가는데 누가 봐도 이 뜨거운 물이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아빠 안 뜨거워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뜨겁다, 시원하다고. 딱 들어놨다가 아버지 정말 무서운데 아버지한테 욕을 했거든요. 아이씨 이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저도 한 10년 전부터는 그런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저도 모르게 시원하다. 뭐 이렇게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뜨거운 국 먹을 때도 한국 사람들 그러죠.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뜨거운 걸 먹는데 시원하다 그래? 우리는 그 이열치열 이한시한 문화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그걸 이해하게 되면 한국 사람이랑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식의, 저는 음식으로 한국을 이해한다면 저는 그 세 가지. 네. 요즘에도 한국화된 서양 음식 있죠. 예를 들면 피자 같은 경우에는 피자도 있고 한국화된 피자 따로 있어요. 그 먼저 옥수수나 고구마 들어가 고구마, 있고, 감자, 통랍스터 위에 있는 그 피자 넣어봤어요. 맞다. 콜리는 그 피자 위에 파인애플 올라가는 걸 어떻게 생각해요? 진짜 미국에서 뭐죠? 진짜 와. 근데 부먹찍먹 수준이죠 이게, 그죠? 좀 좋아해요. 근데 좋아하지 않은 미국인들은, 싫어하는 미국인들은 많아요. 싫어하는 정도 안에 증오하는 분도 많던데, 그죠? 어떻게 피자 위에? 네. 예, 그렇죠. 진짜 전쟁됐어요. 그죠. 전쟁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음식, 지금 한국화돼 있는 그런 서양 음식 중에 제일 흥미로운 게 뭐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스트요. 토스트, 그 이삭 토스트 같은 가게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네, 이삭 토스트. 이게 뭐냐면 전 서양식 토스트도 먹어보고 서양식 샌드위치도 먹어봤는데, 거기에 이제 한국식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빵 자체를 서양식보다 좀 세게 굽고, 그죠? 바삭한 맛을 내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삭 토스트가 지금까지 성장했던 건 저는 그 소스 있죠. 키위가 들어간 그 소스, 거기다가 이제 다양한 토핑들을 올려서 먹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비빔밥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더 많은 토핑들을 다양한 토핑들을 넣고 그걸 먹잖아요. 그럼 입안에서 그 재료들이 가까이 재료 씹히면서 또 다른 맛이 나게 되는 거고, 가보면 메뉴가 계속 바뀌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게 이제 저는 한국화된 서양 음식 중에 요즘 이제 최근에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는 토스트. 그리고 그 이전에 이삭 토스트 나오기 전에 길거리에서 파는 그 한국식 토스트 먹어본 적 있나요? 있어요. 네, 보면은 거기도 빵을 버터 이렇게 마가린 이렇게 해서 빵 굽고,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하지? 그 계란이랑 그다음에 양배추 이런 거 넣어서 일종의 약간 작은 전처럼 부치잖아요. 그다음 그거 올려놓고 치즈 올려주고 하는 그 방식. 서양에서는 이렇게 계란 풀어서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하는 토핑을 이제 그걸 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의 전처럼 만들어서 넣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계란만 넣는 거 아니라 거기에 이제 야채 넣는 건 또 씹는 맛을 되게 중시한다는 그 한국식의 특징을 또 잡아낸 거죠. 그 다음에 얘기한 대로 한식이 좀 달아진다고 얘기한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좀 달콤한 드레싱 소스가, 키위 소스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바라보는 게 조금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먹을 걸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이제 조금씩의 변화들이 그냥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걸어왔던 어떤 길에 대한 어떤 암시 이런 거라서 이런 거 찾아내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네. 토스트에도 한국 현대사가 들어있죠. 그렇죠. 얘기했던 대로 서양식 음식인데 서양 그 자체 토스트도 맛있지만 이걸 다시 어떻게 변화해 볼까라는 식의 도전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20세기 19세기 후반에
사실 그 에피소드 중 이제 오게 되면 지금은 뭐 저희 매형도 미국 사람이고 뭐 콜린이랑 스스럽게 얘기하지만 한국 사람들한테 피부색이나 눈 색깔이 다른 외국인을 만난다는 건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닐 거예요. 아닌데 예전에는 굉장히 낯선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막 서양 사람들 선교사가 이렇게 가면은 막 사람들이 백리 밖에서부터 쫓아와서 가까이 와서 만져보지 못하겠고 막 이런 식의 그 모습들을 계속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좋으니까 받아들이는데 그냥 받아들이지 않고 조금 더 우리 것과 섞을 수 있는 뭔가를 고민했다는 시점들이 이제 음식에도 나와 있고 다른 거에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을 뭐 이제 그 진짜로 그 맨손에서 지금까지 오게 했던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70년대, 80년대 사람들이 고생을 했던 이유는 간단하죠. 내 아이들한테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좋은 교육을 시키겠다라는 식의 열망들이 지금의 이제 한국 사람들, 한국을 만들었다는 뭐 그런 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치관이라는 게 희석되긴 했지만 저는 그 마음 자체는 그런 이제 알 거예요. 저도 아이가 없긴 하지만 뭐 조카아이들이나 부인이 맛있게 먹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먹을 때보다 그런 감정들이 그때는 훨씬 더 증폭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음식이 조금씩 나아지고 좋아지고 풍족해지고 지금은 심지어 이제 버려진 음식이 많아져서 문제가 될 정도까지 왔던 시기가 그 음식을 통해서 좀 엿볼 수 있는 한국의 이제 현대사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작가님께서 좀비에 대한 관심 많으신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뭐죠? 음식에 대한 좀비 소설 쓰실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쓴 적 있죠. 19살, 한국에서는 성년이 19살이잖아요. 19살 성인이 되면 그냥 좀비로 변하는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거 쓰면서 생각했던 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좀비가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좀비가 이 음식을 먹으면 이제 뭐 좀비가 안 되거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뭐 다른 거 쓰느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좋은 아이디어 주셨네요. 오늘 이따가 저녁 먹으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봐요 우리. 네, 정명섭 작가님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콜린. 청취자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웹사이트는 colinmarshall.org이고 트위터 사용자명은 colinmarshall입니다. 팟캐스트 주제 음악은 The Custodian of Records의 Korean BBQ입니다. 콜린의 한국의 다음 인터뷰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